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주택가. 벽돌과 시멘트가 군데군데 갈라져 있고 세월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집, 얇은 벽 너머로 이웃의 숨소리까지 들릴 듯한 그곳에서 어둠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만 좀 짖어. 이 쓸모없는 늙은이야. 부엌문이 쾅 하고 닫히며 유리잔 하나가 선반에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김태석, 40대 중반의 남자. 손에 술병을 든 채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의 어머니, 김말순 여사, 80을 넘긴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말순 여사의 손가락은 세월에 갈라지고 굳어 있었지만 익숙한 듯 낡은 헝겊을 들고 조심스레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조용히 움직였다. 고요함이 다시 집안에 흘렀지만 평화는 아니었다. 태석은 거실을 어지럽게 오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텅 빈 듯 했고 행동 하나하나에 짜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 와중에 말순 여사는 거실 한쪽, 먼지 쌓인 액자 속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젊었고 두 자녀와 함께 웃고 있었다. 어린 김태석과 그의 여동생 김은정, 은정이 처형성체를 받던 날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그 순간 태석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사진 아무 의미도 없어. 이 집에서 쓸모 있는 건 내 연금뿐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진작 요양원에 쳐넣었지. 말순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인생의 쓴맛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 아니면 그녀가 어딘가에서 잘못한 걸까? 시계는 밤함 9시를 알리고 있었고 집안은 눅눅한 냄새와 함께 재탕된 콩조림의 향이 섞여 있었다. 말순 여사는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낡은 슬리퍼는 거의 밑창이 닳아 있었고 발걸음마다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점심때 남겨둔 국을 드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켰다. 아직도 아까 유리 파편에 베인 손바닥이 아려왔지만 그녀는 신음 한마디 내지 않았다. 국을 나무 숟가락으로 젓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태석이 감기 걸렸을 때 닭곰탕을 끓여주며 등을 쓸어주던 그 시절.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한숨만 내쉬었다. 밤늦어 뭐 하는 거야? 거실에서 태석의 고함이 다시 들렸다. 곧대 조금만 기다려. 그녀는 나직하게 대답하며 그릇을 조심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손이 떨려 그릇이 쏟아질까봐 두 손으로 꼭 잡았다. 태석은 비틀거리며 다가와 국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밥이냐? 개나 주지 마라. 그리고는 숟가락을 내동댕이치고 다시 소파로 돌아가 버렸다. 말순 여사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숟가락을 줍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혼자 식사를 했다. 배보다 마음이 더 허전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빛바랜 크림색 벽지 위에는 오래된 성모 마리아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묵주를 손에 쥐었다. 주님, 저는 부귀도, 젊음도, 건강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를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제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 밤,
그녀는 성호를 긋고 묵주를 가슴에 안은 채 잠이 들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술에 찌든 태석의 웅걸거림이 퍼져 있었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기억이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떠나간 딸, 은정이 생각났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태석은 늘 말했다. 은정이는 너 따위 기억도 안 해. 새 삶 꾸렸고 너랑 엮이기 싫어해. 그 말이 진실일까? 그녀는 창문을 통해 비치는 새벽빛을 보며 혼잣말했다. 주님, 제 딸이 아직 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서울 외곽,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붉은 빛이 골목 사이로 길게 들이올 무렵. 김말순 여사의 낡은 주택 안에는 점점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거실에서는 김태석이 전화를 붙잡은 채 낮게, 그러나 건조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아니야, 괜찮아, 별일 없어. 엄마는 그냥 요즘 말수가 줄었어. 널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 전화의 상대는 바로 그의 여동생 김은정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그저 한마디,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간절히 말했다. 오빠, 그냥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단 몇 초라도 목소리만 들려줘, 제발. 태석은 이마를 짚으며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가 너랑 얽히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만 좀 해. 다 잊은 지 오래야. 그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소파 위에 집어 던졌다. 그러는 그의 뒤, 방문 틈 사이로 몰래 듣고 있던 말순 여사는 가슴이 쿵쾅거렸다. 지금 방금 들린 그 목소리, 분명히 은정이었다. 자신의 딸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다. 문을 열고 여기 있다고 외치고 싶었다.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다. 두려움인지 익숙한 체념인지 모를 감정이 그녀의 두 발을 땅에 붙들어 두고 있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묵주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침묵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묵직한 외로움이 덮쳐왔다. 한편 태석은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지만 입맛을 당기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짜증이 치밀어 오르자 냉장고 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 집은 감옥이야. 먹을 것도 없고 쓸모도 없고 차라리 네가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그의 분노 섞인 말이 방문을 통과해 방 안까지 울려 퍼졌다. 말순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지만 부엌으로 향해 점심때 남은 콩밥을 드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석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가 먹을까? 기분이 좀 누그러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음은 어쩌면 사랑과 두려움 사이의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그만해. 나 안 먹어. 냅둬. 태석은 그녀가 음식을 차리는 걸 보며 말했지만 말순 여사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공복에 술만 마시면 안 돼. 내 몸 상해. 태석은 대꾸도 하지 않고 뒷마당으로 나가 담배를 물었다. 담배 연기는 그의 불만과 함께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은 차가워졌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에 집안은 더욱 쓸쓸했다. 말순 여사는 부엌 식탁에 앉아 국그릇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밥을 먹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버려졌다는 감정이 입맛을 가셨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간 그녀는 묵주를 꺼내 들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받았던 낡은 묵주, 손에 꼭 쥐며 기도했다. 하나님, 제 딸, 은정이 어디에 있든 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태석이, 저 아이 마음도 돌려주세요. 아직도 제 아이니까요. 기도는 바람처럼 조용히 방 안을 떠돌았다. 이 집 안에는 여전히 냉기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기도는 작고 따뜻한 불씨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의 좁고 낡은 골목길 위로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햇살은 아직 지붕 너머로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고 공기는 싸늘했다. 말소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다. 굳은 손가락과 갈라진 손끝은 오랜 세월을 말해주듯 느릿했지만 그녀는 말없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태석이 들어섰다. 손에는 연금카드가 쥐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떠올라 있었다. 왜 카드가 막혔어? 계좌에서 돈이 안 빠져나와. 너 뭐 했어? 몰래 은행이라도 갔냐? 그의 목소리는 집안을 가득 울렸다. 말소는 손에서 감자칼을 놓쳤고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가 대답할 틈도 없이 태석은 다가와 거칠게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고 뒤로 밀쳤다. 그녀는 허약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장식장에 부딪혔고 그 위에 있던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동네 빵집에 한번 다녀온 게 다야. 그녀의 팔꿈치에서 얇고 조용하게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태석은 그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다. 누구한테 연락한 거야? 혹시 은중한테 뭐라도 전한 거야? 너 진짜? 말소호는 고개를 젓고 나직이 말했다. 그 아이한텐 연락 안 했어. 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혹여 그의 눈에 자신의 피가 보이면 안 된다는 듯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태석은 욕설을 퍼붓고는 주방 의자를 걷어차며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벽에 내던졌다. 병은 깨졌고 술 기운 남은 액체는 벽을 타고 바닥으로 흘렀다. 그는 신발을 질질 끌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말소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팔꿈치에 상처를 부여잡고 욕실로 들어갔다. 찬물에 팔을 씻고 낡은 약통에서 오래된 거즈를 꺼내 조심스럽게 감쌌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울면 멈추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 깊은 얼굴, 생기 없는 눈, 무거운 입꼬리. 그러나 그 속 어딘가엔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건 아마 여전히 남아있는 어머니로서의 사랑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태석은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웅얼거리고 있었다. 그의 말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담배 연기는 공기 중에 퍼졌다. 말소호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묵주를 꺼냈다. 손끝으로 구슬을 하나하나 넘기며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 아이 마음속에 아직 남은 따뜻함이 있다면 제발 그걸 지켜주소서. 그 아이는 여전히 제 아들이니까요. 그녀의 눈앞엔 문득 은중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릴 적 앞마당을 뛰어다니던 그 아이, 병원에서 손을 잡고 엄마 품에 기대던 그 아이, 정말로 날 잊었을까?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아니야. 그 아이는 날 기억할 거야. 기억하고 있을 거야. 해가 지고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일 무렵
태석은 전에 없이 조용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다. 마치 폭풍 후의 침묵처럼 기운 빠진 표정이었다. 그는 말없이 식탁에 앉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내일 우리 바람 쐬러 좀 나가자.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공기 좀 마시고 오자. 말소은은 그의 얼굴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 웃음엔 뭔가 이상한 기운이 섞여 있었지만 한편으론 오래전 아들의 미소 같기도 했다. 그래, 어디라도 좋아. 네가 원한다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그녀는 소면을 삶고 버터를 바른 식빵을 곁들였다. 태석은 예전처럼 음식에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소풍 갔던 날, 은중과 강가에서 조약돌을 주우며 놀았던 기억들. 말소은은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잠시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어린 태석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날 밤 그녀는 다음 날 입을 크림색 원피스를 정돈하고 손가방 안에 묵주, 물 한 병, 은중이 어릴 적 수놓아준 손수건 하나를 넣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침대에 앉아 마지막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내일이 정말 평화로운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정말 변한 거라면 제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묘한 예감,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밤의 정적 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서울 외곽의 골목길 위로 안개가 살포시 내려앉아 있었다. 마치 세상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듯 조용하고 흐릿한 풍경이었다. 말소은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느릿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얇은 내복 위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빗어 뒤로 묶었다. 침대 옆에는 전날 밤 미리 챙겨둔 손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묵주, 손수건, 물 한 병, 그리고 여전히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는 딸, 은중이 어릴 적 수놓아준 작은 손수건이 담겨 있었다. 밖에서는 이미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려왔다. 태석이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엄마, 빨리 타. 오늘 날씨 딱이야. 기분 전환에 딱 좋아.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았고 표정엔 익숙하지 않은 여유가 묻어 있었다. 말 쏘는 순간 가슴이 콕콕하고 조여왔지만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차에 올랐다. 차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와 도시 외곽을 향해 달렸다. 지나가는 풍경 속에는 포장마차,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쓰레기차가 아침 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다. 말소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석은 핸들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틈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항상 나 챙겨줬지. 내가 감기 걸리면 꼭 따뜻한 미역국 끓여줬고 밤마다 귓가에 자장가도 불러줬잖아. 엄마만큼 나한테 잘해준 사람 없었어. 말소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라면 당연한 거지.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그저 네가 괜찮기만 하면 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마음 한구석에 묻은 희망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차는 점점 산 쪽으로 향했다. 나무가 우거진 작은 숲길로 접어들었고 도로는 흙으로 바뀌었다. 바람은 나무짚을 흔들었고 햇살은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지며 쏟아졌다. 태석은 작은 공터에 차를 세우더니 말했다. 여기야. 아빠가 나 어릴 때 데려왔던 곳이야. 진짜 조용하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랄까. 말소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다. 땅은 촉촉했고 마른 낙엽이 사박사박 소리를 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조용하네. 이상하리 많지 고요하구나. 테석은 차 뒤편으로 돌아가더니 트렁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삽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말손의 눈에 그 삽이 들어왔을 때 심장이 갑자기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건 집 뒷마당에 있던 오래되어 녹슨 나무 손잡이 삽이었다. 그는 삽을 꺼내 들고 숲속으로 몇 걸음 들어가더니 나무짚을 발로 치우며 말했다. 여기가 좋겠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삽질 소리가 고요한 숲에 울려 퍼졌다. 흙은 축축했고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다. 말소호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 하는 거니? 왜 땅을 파? 테석은 웃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냥 머리 정리 좀 하려고. 흙 파면 마음이 편해져. 이상하게 말이야. 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팠다. 삽이 흙을 퍼 올릴 때마다 무언가 내면 깊은 곳도 함께 파내는 듯한 기세였다. 말소는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팔짱을 낀 두 손 안에서 묵주가 식은 땀으로 젖어들었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서서히 몸을 타고 올라왔다. 그리고 마침내 텟 삽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여기 좀 와봐. 잠깐만 눈 감고 공기 한번 크게 마셔봐. 마치 예전처럼 엄마가 나 안아줬던 그때처럼. 말소호는 떨리는 손으로 묵주를 쥐고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삽이 놓여 있는 구덩이를 보았다. 그 깊이는 이미 허리 정도까지 파여 있었다. 그녀는 순간 모든 걸 이해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술이 말라붙었다. 하지만 테석은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금방 끝나. 힘들지 않게 할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밀었다. 격렬하지도 않았고 폭력적이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의도가 담긴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대로 구덩이 안으로 떨어졌다. 축축한 흙과 낙엽이 그녀의 옷을 적셨고 묵주가 손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돌려 고개를 들며 외쳤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돼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제발. 그러나 테석은 아무 말 없이 삽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흙을 퍼 올려 구덩이 안으로 뿌리기 시작했다. 첫 삽, 둘째 삽, 셋째 삽. 흙이 그녀의 다리 위에, 옆구리 위에 천천히 쌓여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나님, 제게 기적을 주세요. 구덩이 안 흙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말소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습기 찬 흙이 그녀의 다리와 옆구리를 덮었고 그 무게는 육체보다 마음을 더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묵주를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 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주님, 이게 제 마지막이라면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지만 아직 아니라면 저를 살려주세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 사이를 헤매듯 숲속으로 흩어졌다. 삽질은 계속됐다. 테서 큰 땀을 뻘뻘 흘리며 한 삽 또 한 삽 흙을 퍼 나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공허함,
그리고 지친 기색만이 가득했다. 마치 이 행위가 그를 정화시켜 줄 거라 믿는 사람처럼. 그러다 그는 삽을 멈추고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숨을 헐떡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엄마. 나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다 끝났으면 했어. 네가 날 이해해 줄 수는 없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거칠지도 않았고 성난 톤도 아니었다. 그저 맥 빠진 고백 같았다. 말소는 눈을 떴다. 눈가에 흙먼지가 붙어 따가웠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올려다보았다. 태석,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가 널 낳았고, 널 안고 키웠고, 널 위해 기도해왔어. 지금도 그래. 이 순간에도. 그 말에 태석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는 삽을 손에서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손에 묻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난 망가졌어. 난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아무도 나 같은 놈을 사랑하지 않아. 다 떠났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말소는 구덩이 안에서 기력을 쥐어짜듯 속삭였다. 그럼 지금이라도 끝내. 더 늦기 전에. 그녀의 그 말은 오히려 차분했다. 오랜 인내 끝에 단단함이 느껴졌다. 태석은 고개를 들었고 다시 삽을 들어 흙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 위로 다시 흙이 떨어졌고 낙엽이 섞여 부드럽지만 차갑게 그녀를 덮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묵주를 입에 가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말손의 몸은 거의 흙에 묻혀 있었다. 숨은 가빠졌고 입술은 말라붙었고 주변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을 조금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빠져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릴 적 은중과 함께 웃으며 거닐던 교회 마당, 남편이 부르던 성가, 아들이 막 태어났을 때 처음 품에 안았던 감각들이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끝인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아주 멀리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다. 할머니, 거기 사람 있어요. 여기 손이 보여요. 희미하게 들리는 아이의 목소리. 너무 어릴 것 같은 그 목소리는 그러나 분명하고 강했다. 말소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다. 구덩이 가장자리를 누비던 한 손이 그녀의 손끝을 발견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흙을 미친 듯이 걷어내기 시작했다. 어린 목소리는 울먹이며 외쳤다. 살아있어요. 여기 할머니 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손끝에 느껴진 온기. 낯선 아이의 손이었지만 그것은 천사 같았다. 하나님이 보내준 작은 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소오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살았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희미한 의식 속에서 말소오는 자신을 끌어당기는 손길을 느꼈다. 가볍고도 조심스러운 손이 그녀의 얼굴 주변의 흙을 치워주었고 서서히 빛이 다시 눈꺼풀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떴다. 흐릿하게 보이는 하늘 아래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쓴 채 그녀를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들리세요?
그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다. 그녀는 겨우 입술을 움직였다. 물. 조금만. 물 좀? 소년은 곧장 달려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그녀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차갑고 맑은 물이 말라붙은 입안을 적시자 말소는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너 이름이 뭐니? 민준이요. 박민준. 근처에서 산책하다가 여기 지나가다 봤어요. 손이 보여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몇 분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도착했다. 구덩이 주변은 곧 구조 인원들로 가득 찼고 멜소우는 조심스럽게 들것에 실려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녀의 몸은 저천증과 탈수 상태였지만 기적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구급대원이 놀란 듯 말했다. 이 정도면 정말 기적이에요. 몇 분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말소우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내주셨구나. 병원으로 옮겨진 그녀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민주는 병문 안을 왔고 말소어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넌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네가 내 손을 잡아줬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뭔가 엄마 같았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민준의 말에 말소오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오랜 세월 끝에 처음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며 말소온에게 질문을 던졌다. 가족 중 누구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고 느끼시나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한참을 침묵하던 끝에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아들이에요. 태석, 제 아들이 절 묻으려고 했어요. 경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이내 즉시 태석의 소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건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모텔, 차를 세운 장소, 모든 것이 증거로 남겨졌지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한편 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며 전국적인 충격을 안겨주었다. 노모 생매장 시도한 아들, 경찰 추적 중, 기적적으로 구조된 70대 여성이라는 헤드라인이 뉴스마다 퍼졌고 멜순의 사연은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전해졌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방송 인터뷰 요청도 거절한 채 조용히 병실에 머물렀다. 오직 한 사람, 민준만이 자주 찾아왔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며칠 후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말소오는 조용히 말했다. 세상이 날 다시 안아준 것 같구나. 그동안은 버려진 줄만 알았는데 아직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더라. 그녀는 손에 쥔 묵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손,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펼칠 수 있겠지. 말수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민준의 외할머니인 영애가 운영하는 작은 보육원에 머물게 되었다. 그녀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그곳은 처음으로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늘 따뜻한 국이 끓고 있는 부엌, 그리고 누군가가 건네는 진심 어린 괜찮으세요? 라는 말. 그 모든 게 그녀에겐 기적처럼 느껴졌다. 영혜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소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여긴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말소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그 말에 눈물이 솟구쳤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부끄러움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 그저 그날 이후 그녀는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 아침이면 식사를 도왔고, 점심이면 아이들과 꽃밭을 정리했고, 저녁이면 아이들 옆에 앉아 동화를 읽어주었다. 손자뻘되는 아이들이 그녀를 할머니 하고 부르며 안겨올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잃어버린 세월이 이 작은 손들 덕분에 어느 날 민준이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혹시 엄마는 어디 계세요? 말소은은 그 물음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멀리 있어?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너처럼 착한 아들을 두고 있다면 분명히 기뻐하고 있을 거야. 민주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요. 나는 매일 할머니랑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 같은 그 이름이 남아 있었다. 태석. 경찰은 여전히 그를 추적 중이었고, 언론은 점점 다른 사건에 관심을 돌렸지만 그녀는 매일 묵주를 쥐고 기도했다. 제 아이, 제발 그 아이의 영혼이 끝까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도록 어디에 있든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며칠 뒤 보육원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고 외부에서 보낸 흔적도 거의 없었다. 봉투를 조심스레 연 말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 군데군데 지워진 잉크, 그리고 수없이 지운 흔적들 사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끝내 엄마한테서도 도망쳤어요. 죽을 만큼 미웠는데 그보다 더 무섭게 그리웠어요. 지금은 산속 외딴절에 있어요. 누구도 나를 찾지 못할 거예요. 내가 죗값을 다 치르기 전까진 이 세상에 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내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엄마 앞에 설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손을 잡고 싶어요. 진심으로. 말소은은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엔 후회, 절망, 용서, 그리고 아주 조그만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속삭였다. 테스오카, 네가 아직 살아있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살아볼 이유가 있단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태어난 아기를 안고 웃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울면서 그 품에 안기는 어린 태석. 그리고 그 곁에 은중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눈부시게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그녀는 기도했다. 주님, 제 남은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를 써주세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다. 보육원 마당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아이들은 꽃잎을 손에 담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말소는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영희이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오늘은 햇살이 따뜻하네요. 아이들도 많이 웃고 있고요.
말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 보육원 앞으로 한 대의 외제 승용차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혹시 여기 말순 할머니가 계신가요? 아이가 달려가 말손을 부르자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휠체어를 돌렸다. 그 여성이 다가와 인사를 했다. 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중이에요. 엄마, 저예요. 그 순간 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오랜 세월 속에서 수없이 그려왔던 얼굴, 매일 밤 기도하며 떠올렸던 이름. 은중, 정말 너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먼저 흐른 쪽은 딸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엄마. 그동안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몰라요. 연락할 용기도 없었어요. 오빠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해서 전 그 말만 믿고 제 인생에 갇혀 살았어요. 말소우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뺨을 어루만졌다. 괜찮아. 네가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내 앞에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게 없단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수십 년의 상처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치유되진 않았지만 서로의 천이 다시 이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은중은 보육원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영희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다. 어머니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못한 일을 대신 해주셨네요. 영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보육원 식탁은 오랜만에 풍성하게 차려졌다. 아이들은 은중에게 궁금한 걸 쏟아냈고 말소우는 모처럼 웃으며 식사를 함께했다. 민주는 은중의 손을 잡고 물었다.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예요? 은중은 눈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래, 앞으로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식사 후 말순과 은중은 보육원 뒤뜰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한 밤, 달빛은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쌌다. 엄마, 오빠, 아직 못 찾았다고 들었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어. 자신이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그게 사실이길 바랄 뿐이야. 은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엄마 앞에 다시 서게 될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그때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소우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고마워. 살아있어서 내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어서 그게 기적이야. 밤이 깊어질수록 숲은 조용해졌고 그 속에서 들리는 건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다시 이어진 모녀의 숨결뿐이었다. 오래도록 끊어졌던 선이 다시 이어졌고 세상은 아주 조금 따뜻해졌다. 몇 주가 지나고 보육원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비옷을 입고 우산을 들고 뛰노는 모습이 보였고 말소우는 은중과 함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조용한 오후, 빗소리는 마음까지 정화시켜주는 듯했다. 엄마, 우리 같이 살 집을 알아봤어요. 병원 가까운 곳에 조용한 빌라예요. 작은 텃밭도 있고 햇볕도 잘 들고요. 은중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소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좋아. 나는 이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 매일 아침 그 아이들 웃음소리에 눈 뜨는 게 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야. 은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가 얼마나 깊이 변했는지를, 그리고 지금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나도 여기에 머물게요. 주말마다라도 꼭 올게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순간 보육원 문이 급히 열렸다. 민준이 흠뻑 젖은 채 달려 들어왔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오빠 찾았대요. 그 말순 할머니 아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은중이 리모컨을 들어 뉴스를 틀었다. 화면 속에는 산속 외딴 암제에서 체포된 중년 남성의 모습이 나왔다. 얼굴은 수염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말소호는 단번에 알아봤다. 태석, 바로 그 아들이었다. 경찰은 자발적으로 은신 중이던 용의자 김태석 씨를 검거했고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제 도종 진짜로 마주할 시간이 왔구나. 며칠 후 경찰서의 접견실. 유리병 너머 수갑을 찬 태석이 앉아 있었다. 눈은 퀭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말소원이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엄마? 그 한마디에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잘 지냈니? 그 말에 태석은 고개를 떨궜다. 아니요, 난 날마다 죽고 싶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귀에 맴돌아서 그날 밤 엄마가 묻히는 걸 보면서도 난 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람이 아니란 걸 그때 알았어요. 말소호는 조용히 물었다. 왜 그랬니? 왜 그런 짓을 했니, 태석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세상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마저 나를 짐처럼 생각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눈물이 그의 눈가에서 떨어졌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슬픔, 같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말소호는 천천히 일어나 유리에 손을 댔다. 태석아, 나는 너를 용서해. 엄마니까,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너 자신을 용서하는 건 오직 너만이 할 수 있어. 이제부터는 내 안의 어둠을 마주하고 살아야 해. 도망치지 말고. 태석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녀는 말없이 돌아섰다. 울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어떤 매듭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무언가가 가볍게 놓여지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와 은중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은중은 조용히 엄마의 팔을 잡고 함께 걸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문이 열리고 햇살이 다시 두 사람 위로 비쳤다. 몇 달이 흐른 후 여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던 어느 날 보육원 마당 한켠 말소호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피부에는 건강한 기운이 돌았다. 아이들은 그녀의 곁을 맴돌며 할머니 같이 물 뿌려요 하고 외쳤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해보자. 그날 오후 은중이 차를 몰고 도착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요. 오빠가 구치소 안에서 직접 만든 거래요. 상담 치료 받으면서 만든 조형물인데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나무로 깎은 작은 묵주와 그 아래 놓인 쪽지가 있었다. 이건 제 두 번째 삶의 시작입니다. 엄마의 기도 덕분에 저는 아직 인간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말소호는 묵주를 조심히 손에 쥐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나무의 온기가 마치 아들의 천처럼 느껴졌다.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며칠 뒤 보육원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아이들이 무대에서 율동을 선보였고 부모처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말소온도 그들 틈에 앉아 손뼉을 쳤고 옆자리에는 은중이 함께 있었다. 마당 너머로 붉게 물든 석양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나님, 제 인생은 참 많은 어둠을 지나왔지만 결국 이렇게 따뜻한 빛으로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게 남은 날들 속에서 또 다른 아이 한 명이라도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묵주를 꼭 쥐고 아이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달려와 말했다. 할머니, 내일은 우리랑 텃밭에 상추 심어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갈게. 그리고 그렇게 한 여인의 삶은 끝이 아닌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 어둠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던 어머니, 그녀는 다시 태어난 삶 속에서 누군가의 빛이 되어 주고 있었다.